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서야 이곳을 알게 되고 자주 듣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곳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이미 다 해결된 일이었지만 제 딸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검색을 하다가 화면에 이곳의 동영상이 떠서 보게 됐어요. 첫 영상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도 새빨갛게 달아올라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사자도 아니었고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듣기만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일부러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영상을 보지 말자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게 흔히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남달라서 이곳의 사연이나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못 보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처럼 요즘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곳과 같은 사연 동영상에 빠지게 됐네요. 또 제 딸이 겪은 일도 있어서 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겪은 게 아니고요. 제 딸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이 참 흉흉하고 무섭다 싶어 여러분께서는 저와 우리 딸과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제 딸의 사연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쯤에는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죠. 저도 남편과 같이 다니며 목사 사모의 삶을 살게 됐고요. 개척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지방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게 됐어요. 개척교회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경우 신도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 대형 교회보다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목회 일이야 교회가 크건 작건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신도 숫자가 많건 적건 상관없었는데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선 개척교회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경우 목회 일을 주관하는 목사와 부목사보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님들의 힘이 더 강했어요. 교회에서 힘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실상이 그랬죠. 예배 시간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장로와 권사님들이 듣기 좋은 내용을 전해야 했고 교회 행사 역시 그분들이 원하는 성격의 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알리는 직업임에도 꼭 누구의 편에 서서 세력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거기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과 걸어오는 시비를 참는 것도 고된 일이었죠. 그런 상황 모두를 적응하고 문제없이 교회를 다지고 있을 땐 또 다른 교회로 옮겨야 했고요. 옮기는 지역마다 성격과 분위기가 달라 거기에 적응하는 건 또 다른 고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 모두 웃으면서 넘기고 목회 일을 이어가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에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역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서 지난날 겪었던 고생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잦은 이사로 동네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죠. 아무래도 없는 예산에 어떻게든 꾸려가는 목회 일이다 보니 사비가 들어갈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면 막상 제 자식들에게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마음과 영혼의 풍족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죠.
좋은 거, 원하는 거 다 못 해주더라도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를 전전하는 목사 월급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아이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고 달래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목회와 예배 준비로 항상 신경이 다른 곳에 있었고 저도 목사 사모로서 교회 일과 집안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불평불만 없이 엇나가는 것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특히 첫째 가은이가 대견스러울 정도로 자기 몫을 넘어서 잘해줬죠. 남동생을 챙기며 부족한 집안 살림을 대신 챙겨주고 교회 일에 부족한 손까지 채워주는 든든한 제 딸이었어요. 저에겐 너무 고마운 딸이었고 제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기도 했죠. 그런 딸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감은 더 늘게 됐고 당장 눈앞을 가로막는 현실을 살기에 급급하게 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딸이 서울로 올라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아직 제 손길이 필요한 고등학생 둘째 아들이 있어 신경 써주지 못했죠. 다른 의미로 제게 아픈 손가락인 딸이었습니다. 제가 부모였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갚아야 할 게 많은 딸이었죠. 언젠간 딸에게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다짐하면서 한 해 한 해 그때가 오길 기다렸는데 그 전에 딸아이가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알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사귄다던 그 사람이랑? 네. 그 사람이 곧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끝마치고도 남는다고 하지 않았니? 왜 갑자기 공부도 마치지 않고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람이 교회 목사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아버님께서 아시는 목사님께서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라 언제까지 목회 일을 하고 계실 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 마음만 확실하면 결혼식 올리고 미국에 가서 교회를 이어가려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잖니. 그래서 엄마도 너랑 사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멀어진다는 것도 좀 그렇네. 한국 안에서 떨어져서 지낸다고 해도 제주도나 남해나 그 정도인데 미국이라니.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아서 당황스럽구나. 저도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제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도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은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도 그 사람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집안을 보며 자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되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엔 아직 아기 같은 딸아이였고 제가 딸아이에게 해준 것도 너무 없었습니다. 특히 딸아이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게 걱정됐죠. 그래도 딸아이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준 덕분에 대충은 알고 있어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오히려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이 아니었다면 제가 반길 만한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우선 집안이 미국에서 목회 일을 하는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거기다 딸의 남자친구는 교포 2세였지만 부모님의 나라에 더 많이 알고 아버님의 교회를 이어서 하게 됐을 때 한국인 교회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이해를 하겠다며 한국으로 들어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딸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여러모로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얘기만 들어서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아직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으니 차차 알아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지만 말이죠. 1년의 여유가 있다고 제게 이야기는 했지만 딸과 딸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주 주말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리에 나가려고 했지만 어쩌면 미래의 사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편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한국 문화와 한국말을 아직 모르면 어쩌나 싶었어요. 딸아이 말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인이라 문화도 잘 이해하고 한국어도 원어민처럼 한다고 했는데 그거야 딸아이 입장이었지 제 입장에선 다를 수 있었으니까요. 첫 만남에서부터 문화 차이로 인해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긴장을 안고 만난 딸의 남자친구는 한국 문화도 한국어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어려운 단어도 곧잘 썼죠. 그런데 한국 문화를 잘 알고 말이 잘 통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람 됨됨이었죠.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보였어요. 마음속 성전이야 당연히 너무도 튼튼했고요. 정말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 사모로서 살아와서 그런지 딸아이는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랬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 마음속으로는 제 사윗감을 삼게 됐어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사람을 정확히 알 것 같아 당장 결혼에 대해 답을 내놓진 않았고요. 하지만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서도 제게 좋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지내고 계신 사돈께서 한국까지 오시며 상견례를 하게 됐죠. 상견례 자리가 걱정되고 긴장되는 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좀 더 걱정이 됐어요. 저희 집과 예비 사위네 집안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같은 목회 일을 하던 집안이었지만 저희 집은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정도였지 여유가 많았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예비 사위네 집안은 달랐습니다. 집안 대대로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고 교회에 신도들도 많아 목회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견해 차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돈을 만나고 그런 제 고민마저 싹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이런 말씀 꺼내면 실례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결혼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이야기가 빠질 순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럼요. 안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 맞춰서 할 테니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드는 비용은 저희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결혼 저희 바깥 양반 일로 무리하게 서두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그 큰 돈을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저희도 같은 목회자로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제가 듣기론 개척교회를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께 경제적인 부담감을 지어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역에 열심히 하시며 훌륭한 분들을 사돈어른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 또 그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는데 큰 은혜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먼저 서두르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더 있는 저희가 부담해야죠.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두 아이 결혼식인데 저희도 부담해야죠. 너무 저희 배려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맞췄으면 하네요. 그럼 결혼식은 아이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결정짓게 하고
혼수나 예물 예단처럼 허례허식은 빼기로 하죠. 그렇게만 해도 저희나 사돈께서나 부담이 덜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목회자 집안이라고 해도 여유가 있다고 해도 자식 일이라면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사람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달랐습니다. 저희 집안을 먼저 생각해 주었고 또 저희 딸을 먼저 생각해 줬죠. 그렇다고 사돈의 배려를 덥석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 결혼식은 저희도 부담했습니다만 대신 사돈께서는 따로 사역하고 딸 키우는데 고생이 많았다며 따로 제게 선물을 해주셨고 제 딸에게도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며 몇 가지 선물을 건네주셨죠. 몇 가지 선물이라고 했지만 가격으로 치면 아주 비싸고 큰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의 값어치를 보며 놀란 마음도 컸지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목회자 집안에 성품이 바른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돈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돈과 사위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을 어린 시절을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준 제 딸에게도 감사했죠. 이제 펼쳐질 딸아이의 인생은 행복만이 가득한 앞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곧장 미국으로 떠나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잠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됐죠. 자식을 장가 시집 보낸 부모님께서는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결혼식 다음 날 허전한 그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있다면 좀 낫겠는데 바다 건너 먼 곳에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허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을 굳게 가지려고 했어요. 제 마음이 허전한 거지 딸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테니 말이죠. 거기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딸아이였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부족한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을 누리면서요. 그래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미국에서의 삶이 행복한지 묻고 싶어도 연락하는 걸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제 욕심 때문에 연락을 자주 했다가 낯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딸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딸아이가 제게 연락해 오기 전까지는 연락을 먼저 하진 않았죠. 다행히 딸아이는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궁금해하기 전에 연락도 자주 왔고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밝은 목소리에 사돈과 사위와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제게 말해주곤 했죠. 딸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고 많은 걸 못해준 엄마로서 저 대신에 딸에게 큰 행복을 안겨준 사돈과 사위에게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비록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찾아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직접 보일 수는 없었지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또 기념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말과 선물로 사돈과 사위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민망하고 부족한 도움이었지만 해외에서 힘들게 목회 활동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사 헌금도 매월 보내곤 했죠. 그러다 딸이 미국으로 떠나고 1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 연락이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보다 딸과 자주 연락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딸도 거기서의 생활이 있는데 시차도 차이 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제게 안부 통화를 해주길 바랄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목사 사모의 삶을 살아왔기에 딸이 얼마나 바쁠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제가 전화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딸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사돈과 사위에게 힘쓰기를 저 역시 바랬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딸의 연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는데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딸의 목소리가 얼마 전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밝은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많이 지치고 힘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던 저는 짧게 통화를 마치려는 딸아이를 붙잡게 됐죠. 그럼 엄마 또 전화할게요. 잠깐만 가은아. 너 어디 몸 안 좋니? 아니, 통화할 때부터 목소리 힘이 없던데. 난 목이 잠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네. 최근 들어서 연락도 전부 다 줄어든 것도 그렇고 오늘 네 목소리도 그렇고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엄마가 걱정이 되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프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에 교회 일로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정말이지? 엄마 걱정할까봐 속이는 거 아니지?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네 몸 봐가면서 해. 김 목사도 교회 일 보랴, 교인들 상대하랴, 또 예배 준비하랴. 정신이 없어서 너 못 챙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몸은 네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지내야 해. 그렇게 해도 정 힘들고 정신 없으면 도움 구하고. 시어머니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선 사돈께서 엄마 대신이잖니. 너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말하기 힘들면 엄마가 미국으로 가도 되고. 엄마가 여기로 온다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거기다 비행기 표 값이 싼 것도 아니고. 저 괜찮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잠깐 피곤해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 일도 어머님께서도 저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딸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인 저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만 가까웠다면 진작에 다른 핑곗거리를 가지고 딸아이에게 찾아가 정말 괜찮은지 제 두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곳은 너무 멀기도 했고 한 번 가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딸에게 저 대신 너무 많은 것을 해준 사돈과 사위에게 고마운데 두 사람이 못 믿어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없었고 제가 거기서 머무는 것도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이 됐죠. 딸아이의 말을 믿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딸아이의 목소리에서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걱정이 됐던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게 됐어요. 예, 장모님.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요즘 교회 일로 많이 바빠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전화는 무슨. 우리 김 목사가 얼마나 바쁠지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고맙고 충분해. 그리고 우리 김 목사가 바쁜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전화한 이유는 우리 가은이 말이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최근에 통화하면서 내내 힘이 없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하더라고. 그냥 피곤한 거라면서.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로선 도저히 괜찮지 않아서 말이야. 우리 가은이 정말 괜찮은 거지? 무슨 일 있다고 해도 난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가은이가 통화하는 내내 힘이 없어 보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평소에 저희랑 지낼 땐 괜찮거든요. 아픈 것도 없고요. 교회 일이 많이 힘든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혹시나 해서 제 동생과 저희 어머니께 가은이 많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무래도 가은이가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 그럼 어쨌거나 가은이가 아프거나 유독 힘들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저희랑 생활할 땐 전과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밝게 지내고 있고요. 근데 장모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대로 못 챙겼을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죄송합니다. 전 그 사람이 잘 지낸다고 생각해서. 아니야. 가은이 말대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나랑 통화하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가라앉았을 수도 있지. 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게 걱정돼서 연락했던 거네. 근데 아무 일 없다면 다행이지. 그래도 제가 더욱더 가은이에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고요. 저 근데 장모님, 잠시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 좀 바꿔달라고 하셔서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건 사돈께 걱정을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이역말리 떨어진 딸 걱정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저희가 괜한 걱정까지 더해드렸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은이에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가은이가 미국 온 지 1년이나 지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신경을 덜 쓴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앞으로 사돈께서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와 사돈께서 가은이에게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김 목사에게 연락한 건 혹시 가은이가 저 걱정할까봐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다고 하니 그걸로 안심됐고요. 우리 김 목사와 사돈께는 제가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가은이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가은이에게 더 잘해야죠. 사돈과 생이별을 시켰는데. 그리고 가은이도 제 딸인데 힘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걱정이 돼서요. 지금부터 저희가 가은이에게 신경 쓸 테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딸이 괜찮은지 확인만 하려던 통화였는데 얼떨결에 사돈께 약속을 받게 됐어요. 제 딸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주겠다고, 잘해주겠다고 말이죠. 사위나 사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 딸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배우자 기도가 닿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 통화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불안과 걱정을 싹 지울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딸아이의 목소리가 밝고 명랑했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위와 사돈께서 배려해 주셨는지 딸아이는 제가 두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걸 모르고 있었죠. 그때부턴 조금의 불안함도 가지지 않고 딸아이를 두 사람에게 온전히 믿고 맡기게 됐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조금 더 띄엄띄엄 와도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딸과의 연락이 딱 하고 끊겼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사위와 사돈을 믿고 딸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또 딸아이와 연락이 끊기기 전 한동안 연락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도 했기에 걱정을 덜하며 딸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딸아이와 연락이 끊긴 지 1년 정도 흘렀고 딸아이가 사위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난 진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딸아이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어 제 꿈에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건 딸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흐릿한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난 이유였어요. 딸의 얼굴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연락한 지 오래돼서 제가 보고 싶어도 제 꿈에 흐릿하게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울고 있는 딸아이가 제 꿈에 나타나며 이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울고 있던 딸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가은이니? 가은이 너 울고 있는 거야? 가은아, 멀리 가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 난 엄마한테 못 가요. 난 도망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제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못 와? 가은아.
이렇게 가면 안 돼! 가은아! 울고 있는 딸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가도 딸아이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고 딸아이는 마치 투명한 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제게 울면서도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그 꿈을 꾸곤 분명히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했어요. 처음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사위에게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시차를 계산하면 미국은 분명 활동하고 있는 낮인데도 말이죠. 그땐 딸뿐만이 아니라 사위와 사돈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었다면 연락을 올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미국이라서 그런지 더 걱정이 됐습니다. 언론 매체를 보면 강력범죄가 자주 벌어지는 곳이 미국이기도 했으니까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 중 가장 빠른 걸 예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미국집 주소와 여권, 옷까지 몇 벌만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미국이었고 영어는 제대로 할 줄 몰랐으며 딸의 집까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딸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했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입국 심사부터 쉽지 않았고 버스와 택시를 타고 딸아이 집까지 가는 것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 발짓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반드시 딸아이의 주소가 적혀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살고 있어야 할 집은 비어 있었어요. 집을 팔고 있다는 간판이 세워진 채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이웃집 주민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현지인들이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살고 있다던 한인을 만나게 됐어요. 여자분이었는데 한국인 혼자서 몸부림을 치며 현지인들에게 묻고 있으니 도움을 주려고 온 거였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한국분이세요? 여기 이 동네에 사시나요? 그럼 혹시 여기 살던 가족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 집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이사 간 지 1년 넘었을 텐데. 이사요? 아니 그런 일이라면 가은이가 나한테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럼 혹시 어디로 이사 간 줄 아세요? 정확한 주소까진 모르고 이사 간 동네랑 스트릿까지는 알아요. 그럼 그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살던 가족 중에 젊은 여잔 안색이 괜찮던가요? 젊은 여자요? 이 집 식구들 중에 젊은 여자가 있었나? 제 딸이 이 집 며느리거든요. 제가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의 친정엄마 되는 사람이고요. 네?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아는 주소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요. 젊은 여자가 있었냐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여자는 제가 거기 살던 가족의 사돈이 된다고 하자 표정이 굳으며 급히 주소만 알려주고 갈 길을 갔습니다. 딸이 어디 갔는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제게 이사간 동네를 알려준 고마운 한인 동포였지만 제게 보였던 마지막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 딸을 기억하지 못한 모습과 싹 바뀐 표정이 말이죠. 꿈속에서 도움을 요청한 딸아이가 떠오르며 괜히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여자가 알려준 동네로 찾아가게 됐죠. 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어요.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곳엔 한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현지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낯선 이방인인 절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자리를 빨리 떠나거나 거절하는 손짓을 보였죠.
동양인에게 싸늘해도 너무 싸늘한 현지인 모습에 제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더 커질수록 딸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졌고 저를 보고 피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목회 일을 하는 동양인 가족이 어디 사냐며 몸짓으로 물어봤죠. 그리고 정말 겨우겨우 딸이 살고 있을 집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았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몸짓으로 알아낸 집이었으니까요. 확인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우편함에 사위의 영어 이름이 적힌 우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주변을 돌며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때 그 집 옆 마당 울타리 쪽에서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있는 여자를 봤어요. 딸네 옆집이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진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봐 제 딸이 이 집에 사는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려고 했죠. 저는 일하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Hello, I'm Korean. This is my daughter picture. My daughter lives here? 엄마? 엄마 맞아? 엄마가 여길 어떻게? 어머, 너 가은이니? 네가 가은이야? 아니, 네 모습이 왜? 여자가 고개를 제게 돌렸을 때까지도 저는 여자의 정체를 몰라봤습니다. 제 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도저히 제 딸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거든요.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집가기 전까지 거의 평생을 옆에서 지켜본 저였지만 딸이 그렇게까지 마른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제 눈으로 그렇게까지 앙상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마치 TV에 나오는 기아처럼 뼈와 살가죽밖에 없는 모습에 얼굴과 몸 구석구석 상처와 멍이 들어 있었죠. 거기다 얼굴엔 당장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다크서클이 코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딸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절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야 엉망이 된 얼굴에서 제 딸의 얼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의 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됐죠. 그러다 딸이 절 깨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가은이니? 가은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것보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주소도 몰랐을 텐데. 엄마 꿈속에 네가 나왔어. 나와선 울면서 널 좀 구해달라고 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 근데 너도 김 목사도 네 시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길래 무슨 일이 분명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비행기표 끊고 네가 예전에 알려준 주소만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어쩌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은 또 왜 이렇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김 목사, 아니 김서방은? 네 남편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한테 연락 한 번이 없었어? 엄마, 진정 좀 해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목소리 좀 낮춰요. 그러니까 제가 속았어요. 뭐? 속았다니? 뭘 속았는데? 누구한테 속았는데? 이런 그의 식구들한테요. 제 남편이자 목사인 그 사람한테 제가 속아 넘어간 거라고요. 그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라는 사람, 그이 동생이라는 인간,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의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딸아이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믿었던 사위와 사돈이 제 딸을 속였다는 말이었죠. 딸아이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지 제게 다 말해줬어요. 여기 와서 1년 동안은 이상한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지냈던 것처럼 평범한 목회자 집안처럼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 지하실에서 교회 사람들을 막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냥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거기 있던 신도들 전부가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땐 그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본 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보고 들은 거라고 자기 세뇌를 했죠. 그러지 않고서야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빠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들인 교회의 신도를 때릴 수 있어요. 제 머리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믿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부터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처음 제 눈에 보였던 건 지나치게 저희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너무 많은 도움을 주려는 교인들이었어요. 사실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교회 일 모두 목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시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더라고요. 교회 목사인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따라서 수행하고 바로 전날 예배 시간이 바뀌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거기다 처음엔 교인들이 선의로 저희 집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생업까지 뒷전으로 하면서 돕는다는 걸 보고 분명히 제가 모르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와 저희 집 지하실에 따로 카메라를 준비해서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녹화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짓이 찍힌 거예요. 처음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예배를 올리면서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고 반대인 내용을 복음이랍시고 설교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설교에 교인들 전부는 이미 세뇌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남편 가족들이 마치 노예처럼 교인들을 대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맞아도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었고요. 전 이게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제가 찍은 영상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목회를 권력이나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는데 남편은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절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제 입에서 순응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 지독한 세뇌의 말을 들어야 했고요. 처음엔 그럴 수 없다고 저항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여지없이 교인들이 당하던 것처럼 당하게 됐고요. 나중엔 살고 보는 게 우선이라고 풀려난 다음 이 집에서 도망쳐서 도움을 부탁하자고 후위를 도모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도망을 치긴 쳤는데 그 동네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교인들도 많아서 금방 붙잡혔거든요. 그때부턴 이렇게 범죄자처럼 위치 추적기를 착용하고 지내게 됐어요. 폭행이나 폭언은 말도 없이 심해졌고 저도 이 집 노예처럼 지냈고요. 여기 이사 온 걸 엄마께 말 못했던 것도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것도 다 그때 제가 도망친 일 때문이에요. 그 일 때문에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올까 봐 여기로 이사 온 거고 저도 더 철저하게 감시를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 이 꼴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딸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동안 딸에게서 왜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많이 화가 났고 한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엄마인 나만큼은 딸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말이죠. 당연히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사위와 사돈에게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와 적대감이 솟구쳤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집안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딸아이가 절 말렸어요. 그것들 지금 어딨니? 그것들 지금 어딨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것들 너랑 똑같이, 아니 더 엉망으로 만들겠어. 엄마 안 돼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잔뜩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때 교인들도 다 따라서 왔다고요. 거기다 그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이 집에서 난리 피우면 사유지 침입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서 집안에 숨겨놓은 총기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예배하러 나갔어요. 그럼 나랑 지금 도망치자. 도망쳐서 우선 한국으로 가. 한국 가면 걔들이 찾아온다고 한들 뭘 어떻게 하겠어? 네가 당한 일은 한국 가서 어떻게 그것들에게 벌 줄 수 있나 찾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지금 도망가자.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 위치 추적기 달고 있다고. 집 근처에서 벗어나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알람이 가요. 그럼 주변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다 나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럼 얼마 못 가서 잡혀요. 그럼 경찰은 도와줄 거 아니야. 나 여권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거기다 교인들 전부 한통속이라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날 보살핀다고 증언할 거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대로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만 있어? 엄마 그렇게 못해. 내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그 꼴은 못 본다고. 엄마 휴대폰 있죠? 그 휴대폰 나한테 주고 가요. 내가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모습 몰래 찍고 신고할 만큼 충분하다 싶으면 경찰에게 신고할게요. 그럼 엄마는 그냥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걸 알고도 기다려? 지금으로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지옥 같은 삶 얼마나 더 버텨야 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 상태 보면 내가 더 버틸 수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나 구해주러 왔잖아요.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나 이 사람들한테서 탈출하면 그거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곳까지 겨우 꿈꾼 것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와준 거잖아요. 엄만 충분히 날 도와준 거예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번에도 없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도 딸아이가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딸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에 딸에게 제가 머무는 숙소 연락처와 휴대폰을 건네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었죠. 이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연락을 할 수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딸이 무사한지 알 수도 없어 1분 1초가 고통인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로 딸의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며 제게 찾아가도 된다는 연락이었죠. 전 불이 나게 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땐 사위와 사돈이 조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절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무척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마자 전 생전 처음으로 입에 욕을 올리게 됐죠. 사돈? 사돈이 여길 어떻게? 누가 여기를 알려줘서? 장모님, 그럼 설마 저 사람이 신고했던 휴대폰이? 그래, 내가 내 딸 몰래 만나서 전해줬다. 근데 내가 왜 당신 사돈이야? 내가 왜 네 장모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인간 흉내를 내? 야, 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아! 감히 너희가 내 딸을 속이고 노예처럼 부려? 언제까지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날 속이고 나와 내 딸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벌레만도 못한 놈들, 인간 껍질을 벗겨내버릴 것들! 너희들 여기가 미국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 만약에 미국이 아니었고 너희 사이비 교주 모자를 도와줄 사람 없었으면 내가 죄 짓고 너희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너희가 저지른 죄 다 인정하고 이승의 죄값 받아. 아니면 둘 다 나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 내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아? 내 딸이 당한 일 다 알게 됐는데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할 것 같냐고? 분명히 경고했어. 그러니 조사받고 재판받는 동안 뻔뻔한 짓 꿈도 꾸지 마. 알겠어?
전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체포된 두 사람에게 제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이 위협적이었는지 저와 딸과의 관계를 몰랐던 미국 경찰들은 절 제압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행히 딸이 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절 진정시켜줘서 큰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 딸의 곁에서 있을 수 있었죠. 이후 계획이 없던 미국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딸이 두 사람에게 당한 일로 인해 재판이 열리게 됐으니까요.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거나 제가 딸 옆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둘째와 교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딸에게는 2년 동안 두 사람에게 당한 일을 증명할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증거를 모으고 보충하고 증인을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사위와 사돈이 딸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딸이 제게 받아간 휴대폰으로 며칠 동안 두 사람이 딸에게 한 짓을 찍은 증거도 있었고 그 외에 전에 살던 동네와 이사한 동네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사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보복이나 위협이 무서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은 걸 법정에서 증언했거든요. 덕분에 딸에게 한 짓 외에도 세뇌시킨 교인들에게 한 죗값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정말 좋았던 건 미국 법은 한국 법과 다르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실형 5년도 받기 힘든 죄였는데 미국에서는 죄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그 범죄에 대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에 따라 처벌이 정말 강하게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얼마 안 됐을 실형이 3배가 넘는 형으로 판결났습니다. 거기다 딸이 그동안 당한 노동력 착취,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포함해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처벌은 더 많이 추가됐죠. 물론 가장 크고 무서운 처벌은 두 사람이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일 테지만 말이죠.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든 간에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딸아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나 걱정이 됐죠. 2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니 혹시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딸은 금방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어요. 물론 정신건강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된 부분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치료를 받는 걸 제외하면 전과 다를 것 없이 밝고 명랑하고 든든한 딸로 돌아와줬죠. 지금은 딸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고 딸아이도 그렇게 저번에 겪은 일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요. 서로서로 신경 쓰고 확인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인연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제가 꾼 딸아이의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만 자식의, 부모의, 가족의 위험을 알려주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또 종교가 없더라도 부모라는 가족이라는 인연이 가족의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가족 간의 유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중요하고요. 그러니 가족과 유대를 쌓고 관심을 가지며 제게 있었던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글을 마치게 했고요. 제 딸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